우리가 수능 특강 인문예술 3강에 올라가 있는 글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한옥의 구조와 관련된 글이죠. 이거는 정말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배우는 것 같아요. 한옥에 대해서. 사실 이게 또 지학사 독서 교과서에서 또 한옥의 이제 어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 구조, 원리를 아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특히 이제 우리 요즘 시대는 너무 약간 좀 외국의 문화를 좀 더 많이 따르고 많이 선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능 특강 독서가 아니란 우리의 머릿속을 팍팍 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글이요, 인문예술 치고 좀 만만치 않아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냥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만나면 많이 틀리게 될 거예요. 그냥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처리하지 못하고 글자만 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메모를 해야 돼요. 쌤 이거 읽으면서 메모했거든요. 이건 여러분 쌤처럼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도 메모를 합니다. 이유는요. 조금 더듬더듬 찾게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요.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오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쌤은 이제 재수까지 했는데 두 번의 이제 그 수능 준비 기간 동안 평가원의 국어 시험은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모두 다 100점이었거든요. 뭐 학력평가도 사설 모의고사도 다 1등급이었던 건 맞아요. 그 쌤 기억에 맞거든요. 근데 이제 6구수, 6구수는 싹 다 100점이었어요. 그만큼 쌤이 독해력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조금 정보량이 많은 글이 나오면 쌤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메모하는 게 좀 습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쌤이 늘 잔소리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자, 여러분. 일단 키워드가 한옥인가?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한옥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구성 요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의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는 건 분석의 방식이죠. 쌤이 여러분, 전개 방식을 쌤이 초록색으로 칩니다, 늘.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한옥의 좀 대표적인 구조가 1번 지붕이 있고요. 2번 기둥이 있고요. 3번 공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쌤이 늘 말하지만 첫문단 독해는 언제나 중요하죠. 첫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뭔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한옥 얘기인데 한옥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붕, 기둥, 공포가 나왔어요. 이것들 따라가 줘야겠죠.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한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그럼 여러분 포인트는요. 기능과 미적 효과 이걸 두 개 다 봐야겠죠.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건요. 미적인 효과죠. 여러분 이거 쌤이 한번 표시를 바꿔볼게요. 기능은 쌤이 이제 빨간색 형광펜 그리고 미적인 효과는 파란색 형광펜 적을게요. 그럼 여기서 자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건 미적 효과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그럼 여러분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앞에 나온 말 중에 뭐랑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의 모습 그대로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노력은요. 미적인 효과에 가까운 노력인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해가면서.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죠. 즉 이 기둥의 굵기라는 기준에 따라 무언가를 나누고 있으니까 얘는 분류의 방식이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뭐랑 뭐요? 통형 기둥은요 굵기가 일정한 거고요. 그리고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달라지는 거는 흘림 기둥이래요. 쌤도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할 때 이렇게 나눈 거 보이죠? 그럼 이때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이 뭐다? 기둥의 굵기 때문이었어요. 굵기, 그쵸? 통형은요 굵기가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그럼 흘림 기둥 굵기가 다르다는 거겠죠? 자,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통형 기둥은 오히려 굵기가 일정해서 착시 현상 때문에 중앙이 좁아 보인대요. 근데 흘림 기둥은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데요. 그게 오히려 착시 현상과 만났을 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즉 얘는 굵기가
달라요. 다른 굵기 플러스 착시현상. 그 결과 중앙이 좁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건가 보죠. 그쵸?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이 된대요. 흘림 기둥은 맨 윗부분의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과 여러분 또 한 번 흘림 기둥이 나눠지는데요. 머리가 가늘고 뿌리가 굵은 민흘림 기둥 그리고 중앙부가 굵고 위아래는 좀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으로 또 한 번 나눌 수 있대요. 이건 또 분류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선생님이 또 나눠놨어요. 민흘림은 어떻다? 그쵸? 아래가 굵고 위가 얇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배흘림은요. 중앙이 굵고 위아래는 좀 얇대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게 조금 더 눈으로 보이기 쉽잖아요. 이거 언제 다 쓸 거예요. 그쵸? 자, 이어서요. 여러분 한편은 전환의 부사어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이야기랑 조금 다른 결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느낌인가 봐요. 나란히 세우면요. 사실은 높이가 같은데요. 바깥쪽 기둥이 좀 더 짧아 보이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여러분 이는 뭡니까? 그쵸? 이 앞에 나온 거죠. 오히려 높이는 같은데 바깥쪽 기둥이 더 짧아 보이는 착시인 거죠. 이 때문에 그쵸?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요. 굵기 얘기가 아니라 높이 얘기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쵸?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귀소슴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기둥에서 두 번째 얘기는 귀소슴 얘기인데요. 얘는 높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앞에는 굵기랑 연관이 있었던 거 알죠? 그쵸? 굵기에 의해서 나누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높이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착시 현상에 의한 어떤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즉 바깥으로 갈수록 짧아 보이니까 오히려 바깥으로 갈수록 높게 설치를 한대요. 그걸 귀소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대요.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할 수 있는데 귀소슴을 통해 이러한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대요. 한마디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역할, 즉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귀기둥은 하중을 많이 받는데 귀소슴 덕분에 이런 하중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침하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또 전환이죠.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씩 기울인대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렇게 평행하게 세우면요. 이게 똑바로 세운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안쪽으로 살짝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똑바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상쇄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씩 기울이는데 이를 안쏠림이라고 한대요. 지금 안쏠림, 귀소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기둥과 관련된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뭔가 봤더니 안쏠림이 안쏠림. 이거는 뭔가 봤더니 약간 좀 바깥으로 안으로 뭔가 기울기랑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착시 현상인 거죠.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여러분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거 약간 좀 미적인 거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쵸? 앞에서도 여러분 뭔가 약간 좀 건물 양끝이 처진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거 여러분 기능적인 거 아니잖아요. 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거 다 미적인 효과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킨다. 이런 것도. 자, 한편 또 전환이죠.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둥의 높이 제한은 어떤 상징성과 연관이 있었대요. 높이는 높은 권위를 좀 이렇게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됐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기둥 얘기가 끝난 것 같네요.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그쵸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지붕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내내 무슨 얘기했어요?
기둥 얘기했죠. 기둥을 좀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그리고 공포 얘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기둥을 가장 먼저 했고요. 이제 지붕이 나옵니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미적인 효과인 거죠.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다.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준대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미적 효과죠.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미적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붕이 상승하는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짐으로써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역접이죠.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조로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것도 역시 미적 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한 느낌이 뭡니까? 크고 무겁게 보이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1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이를 훌치기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훌치기라는 거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건 이제 좀 어떤 인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떤 인상이죠? 크고 무거워 보이게 하지 않으려는 거죠. 크고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해소하는 거죠. 여러분 조로는 뭐였어요? 지붕이 무거워 보이는 것을 해소하는 거였죠. 이렇게 그쵸? 자,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 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게 또 약간 좀 우리가 중시했던 어떤 효과인 거죠.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지붕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처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를 공포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구성 요소 소개됐죠. 자, 여러분 우리 처음 읽을 때 공포가 이제 마지막 거였어요. 자,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배열 방식에 따라 나눈다. 이건 또 역시 뭡니까? 분류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분류가 일단 중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은 주심포식이라고 하고요.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것을 다포식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공포예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 못할까 봐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보입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덧대놓은 이 나무 뭉치들 보이죠? 이게 공포인 거예요. 쌤도 이렇게 조금 뭐지? 정확히 느낌이 안 찾아봤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 미리 볼게요. 주심포는요. 이렇게 기둥 위에만 공포를 놓는 게 주심포식인 거예요. 자, 이게 기둥이죠. 그쵸? 이 기둥 위에만 이렇게 위에 놓은 게 주심포식입니다. 글자를 다른 걸로 써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다포식은 뭐냐? 다포식은 징그럽죠? 이게 여러분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공포가 여러 개 있는 게 보이죠? 그쵸?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있죠? 요게 다포식이라는 거예요. 정성 장난 아니죠? 쌤이 사진 다 찾아왔어요. 두 형식, 주심포식과 다포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선, 여러분 그럼 이게 주심포식을 사용한 건물이고요. 다포식을 사용한 건물이 경복궁 근정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간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요렇게 여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기둥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상포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기둥 위에 있는 건 주상포고요. 기둥 사이에 있는 건 사이간자 써서 간포인 거죠. 그렇죠? 둘은 모양이 같다.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럼 여러분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은 뭔가 또 미적 효과랑도 연관이 있겠죠.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어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됐대요. 여러분 다포식은요.
하중을 분산하는데 좀 용이했대. 그럼 이건 기능적 측면인 거죠. 한편 전환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의 위아래도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높이를 마음대로 비례할 수 없다는 그 특성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가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즉 재진술,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놓아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뒤에 보니까 읽어봤더니 마지막이 웅장한 느낌과 비례의 아름다움이네요. 그럼 이거는 미적 기능인 거죠. 미안해요. 아까 쌤이 좀 분홍색을 계속 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적인 기능으로 귀결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공포를 우리가 이제 나무 기둥이 여러분 봐봐. 하나의 나무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더 높이 쌓아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그냥 낮게 쌓아야 되는 즉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뭔가 요렇게 지붕이 있다 쳐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부족하죠. 그럼 여기다가 공포를 채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둥의 어떤 높이가 부족할 때 공포가 여기를 채워주면서 웅장한 느낌, 비례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었대요.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여러분 딱 봐도 마무리 문단이죠. 전 이런 거 나중에 읽습니다. 왜요? 마무리 문단은 정리 문단이에요. 이거 설명문이잖아요, 여러분. 설명문의 마지막 문단은 정리 요약 문단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읽었던 거 다시 정리해 주는 건데 굳이 문제 풀 때 이걸 열심히 읽으면 시간이 좀 아깝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배을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을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포식이 조선시대엔 다포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의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케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문의 마지막 문단은요 정리 요약 문단이에요. 그럼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니까 쌤은 나중에 읽는다 했어요. 근데 이 문단은 여러분 괜히 쓰는 건 아니겠죠. 즉 이 문단은 정리 요약 문단이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니까. 다만 굳이 이 문단을 또 썼다는 거는 여기에서도 선택지가 출제된다는 말의 반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요약 문단이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썼을까? 어느 문제의 선택지에 몇 개 쓰였을 수 있겠구나. 그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내용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단이 아닌데 이게 문제풀이 상에서는 어떤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좀 루키 문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요령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에서 배우는 글들을 되게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독서 교과서에서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들 다 배우고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이런 것들 싹 다 배워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사실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설명문의 어떤 원리, 설명문의 구조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배열하되 이걸 근데 굳이 썼다는 거는 문제에서 뭔가 선택지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채면은 나중에 훨씬 효과적으로 글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내용 자체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해라는 거는 막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글은 그냥 정보를 막 던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읽으면은 상대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야? 하다가 이제 문제가 틀리는 그런 지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